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애쓰셨어요. 시험 문제 보시면서 기분이 좋았던 분도 있고 조금 힘들었다 싶은 분들도 여러분들 계셨을 겁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 분석을 해보면 좀 최근에 나온 시험들 중에선 7급 문제 중에선 가장 평이한 수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고 있어야 될, 한국사 공부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진짜로 알고 있어야 될 핵심 내용들을 제대로만 알고 계셨다라면 별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다 나온 좀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평이했다라고 해서 합격 점수가 무진장 낮아지냐,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좀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7급 시험은 어렵다, 조금 지엽적으로 많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지엽적으로 가다가 자기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겁니다. 항상 아무리 어렵게, 아무리 지엽적인 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20문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껏해봐야 3문제, 4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렇다면 나머지 80% 정도는, 최소한 80% 정도는 핵심 문제에서 나온다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가 3문제, 4문제가 나온 시험들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합격 점수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무엇만 맞추면, 여러분들이 핵심에서 공부한 것만 제대로 맞춘다면 실제로는 합격 점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엽적인 건 아직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각 단원에서 각 시대별로 무엇이 핵심인가를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번 시험이 바로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2018년도 서울시 7급 문제 여러분들 해설해 드리면서 하나씩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부터 갑니다. 자, 1번 문제는 뭐 따로 설명드릴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나름 까다롭게 나왔다라고 하지만, 왜냐면은 구석기 유적지를 찾으세요가 아니라 구석기 유적지의 특징까지 찾으세요라고 했지만 너무 많이 알려진 특징이 나와갖고 시험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었던 문제예요. 가볍게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구석기 유적은 해갖고 나왔습니다. 이곳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굴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세계의 정기 구석기 문화가 유럽, 아프리카, 아슐리안 전통과 동아시아 지역의 집게 문화로 나뉜다는 고고학계 학설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들,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곳으로 유명한 곳은 연천 전곡리 유적이죠. 이거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런데 나머지 유적지들도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공주 석장리 유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해방 이후에 남한에서 최초로 발굴된 유적지가 돼요. 남한 최초예요. 그 다음에 청원 두루봉동굴 유적은요, 바로 무엇이 나오냐? 흥소아이. 자, 흥소아이라는 어린이의 유골이 나온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양 상실이 바위그늘 유적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인골 유적이, 인골이 나와 있는 그 유적지가 바로 단양 상실이 바위그늘 유적이 됩니다. 자,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북한 지역에서 나온 거라 한북 웅기군 굴포리 유적이 있는데, 웅기 굴포리 유적은 여러분들 북한에서 최초로, 해방 이후에 최초로 발굴된 유적지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문제 다 푸실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가볍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갑니다. 자, 2번 문제 보면 자, 보기 자료의 정책을 시행한 국왕이 발행한 화폐로 가장 옳은 것은 해갖고 여러분들 나오는데요. 자, 우리나라 고려와 조선의 화폐사를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사는 좀 한 번쯤은 알고 가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것만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면 별 어려움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먼저 나오는 건 여러분들 고려부터 얘기를 하죠. 고려에서 화폐사라면 여러분들이 딱 두 분만, 두 시대의 왕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는 바로 뭐가 되냐? 성종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숙종 때가 돼요. 성종 때와 숙종 때가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고려 성종 때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 무엇이 건원중보라는 철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건원중보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가 된다요. 이건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옆에다가 분명히 최초라고 여러분들이 갖다 붙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숙종 때는 숙종의 동생이었던 대각국사 의천이 바로 화폐를 통용시킬 것을
많이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 만들어졌냐? 주전도감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주전도감. 주전도감이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어떤 화폐들이 만들어졌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려시대 나머지 화폐들은 여기다 다 넣으면 됩니다. 무엇이 있었냐? 사만통보. 자, 그 다음이 해동통보. 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이 또 활구 또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부릅니까? 은병이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호리병 모양으로 생겼는데 기록에 보면은 바로 고려에 이 우리나라의 지도를 본따서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표현되는 활구 은병이라는 은덩어리도 있었죠. 자, 이런 게 나온다. 이게 바로 고려 화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왕 설명을 드리는 김에 조선시대 넘어가서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선시대는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후기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상평통보가 만들어지고 전국적인 유통을 보는 거죠. 이 상평통보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선 후기로 가세요. 자, 그리고 조선 전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바로 뭐가 있었느냐? 태종 때 여러분들 저화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건 태종 때예요. 원래 고려 말에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쓰이지 못했고 태종 때 새롭게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종이돈이에요. 저화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뭐가 있었냐면 조선통보. 조선통보는 여러분들 세종 때 만들어집니다. 세종 때. 그리고 자, 팔방통보라는 게 있었어요. 팔방통보. 팔방통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왕 때 만들어졌냐면 세조 때 만들어졌는데 자, 이거는 유엽전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화살촉 모양으로 생겨갖고 실제로 유사시가 되면 이걸 갈아서 화살촉으로 쓰는 것도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게 있었다. 이것만 구분하면 여러분들이 화폐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물론 흥선대원군 가면 무엇이 있었다? 당백전이 있기도 했었죠.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보기 자료의 정책을 시행한 국왕이 발행한 화폐로 가장 옳은 것은 한번 봅시다. 주전도감에서 아르기를 여러분들 주전도감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동전을 주조하는 도감이란 뜻이 되겠죠. 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전폐 사용에 이로움을 알아 편리하게 되었으니 바라건대 종묘에 구하소서라고 하였다. 이에 또한 은병을 여러분들 활구 또는 은병이라고 부르는 것, 은병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거에서 고려라는 것. 그리고 주전도감도 나오고 은병도 나왔으니까 어느 왕이라는 거, 숙종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은병을 사용하여 화폐로 삼았는데 그 제도는 은 1근으로 만들고 형상은 우리나라 지형으로 하였으며 속칭 활구라고도 하였다. 고려 숙종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봅시다. 건원중보라면 여러분들 고려는 맞아요. 하지만 뭐가 됩니까? 성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에 쓰이는 거니까 아니죠. 조선통보는 이름만 봐도 조선이라는 거 알겠죠? 자, 그렇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해동통보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보기 가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가에 대한 설명이 갖고 나와 있는데 쭉 보면 여러분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조선시대 교육기관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교육기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가볍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조선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조선의 교육기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보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관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나눠놔야 됩니다. 자, 관학과 사학이 있는데 관학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사학이라는 것은 누가 운영하는 것?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죠.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먼저 관학이라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게 무엇이 있다? 일단 성균관이 있습니다. 성균관은 국립대학이죠. 최고기관입니다. 그래갖고 여기에는 초시를 통과한 생원, 진사들이 입학할 수 있었어요. 생원 진사들이 입학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성적이 좋으면 대과 시험을 보는데 바로 무엇을? 초시를 제일 많이 대과 시험을 보는데 첫 번째 보는 초시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갖고 성균관 이렇게 가볍게 좀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게 대학이라면 중등교육기관이 있는데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중등교육기관은 자 서울 중앙과 그 다음에 지방이 있습니다. 자, 중앙을 본다라면 여러분들 사부학당이라는 게 있어요. 사부학당 서울에 있는 거 사부학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고 지방에서 본다라면 여러분들 바로 무엇이냐면 향교라는 곳이 있죠. 향교.
순간적으로 서원 해갖고 나온 학생들이 있는데 서원은 미안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학이에요. 서원은. 그래갖고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관학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됐고 중앙에 있는 중등학교,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중등학교라고 생각을 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지방제도, 조선의 지방제도를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 목, 군, 현 해갖고 돼 있죠. 자, 부목, 군현 해갖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제도가 있는데 자, 이 곳곳에 각각 한 개씩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어떻게 되냐. 부가 제일 큰 지방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모, 군, 현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부목, 군현의 크기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인구에 따라서 인구와 자 크기에 따라서 무엇이 인원이 차등이 있죠. 그 정원이 차등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부해가 제일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군, 그 다음에 현이 됩니다. 이렇게 차등을 둔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 자, 여기에는 지방에는 선생님들이 좀 파견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누구? 훈도와 교수를 중앙에서 파견해 주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혹시라도 나온다면 솔직히 말하면 이 사부학당에는 무엇이 없냐면 문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 성균관의 문묘가 있기 때문에 공자사당 문묘가 성균관에 있기 때문에 사부학당에는 안 두지만 향교에는 이곳이 바로 중등학교지만 가장 그 지역 관학교육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문묘를 두기도 해요. 근데 뭐 그거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런 게 있었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원은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사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갖고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바로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무슨 서원이 있었다? 백운동 서원이 최초죠. 백운동 서원이 최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풍기군수로 온 이황이 이 백운동 서원을 보고 나서 너무나도 괜찮아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중앙에다가 추천을 합니다. 그래갖고 백운동 서원을 국가에서 상을 주소서 해갖고는 왕이 친필로 무엇을 서원의 이름을 바꿔서 현판을 만들어 보내죠. 그래갖고 바꾼 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소수서원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 소수서원은 최초의 무슨 서원이 된다? 사액서원이 돼요. 그리고 이런 사액을 받게 되면 면세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노비도 주고 토지도 지급합니다. 이런 사액서원으로 발전해 가기도 하지만 서원은 기본적으로 사학이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요 학교들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기서 물어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었는지. 자, 보기에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를 역을 피하는 곳으로 삼거니와 어쩌다 그를 아는 이가 있어서 도리어 가의 이름을 두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온갖 방법으로 교모히 피함으로 자, 훈도 교수가 되는 자가 초동 목수의 나머지를 몰아다가 그 부족한 수를 채워 살아갈 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초동 목수 일반 평민들도 다닐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무엇이냐? 훈도와 교수가 파견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어디가 된다, 여러분들? 향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어쩌다 그를 아는 이가 있어도 도리어 가의 이름을 두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서는 말을 무엇을 하냐면 역을 피하는 것. 학생이 되면 기본적으로 군역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워서 이름을 피한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향교보다 뭐가 잘 돼서 그러냐면 서원이 잘 돼서 그래요. 그래갖고 향교 학생들이 모자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향교가 된다. 9년의 인구 비례로 정원을 배정한다. 맞습니다. 천민도 입학, 천민은 못 들어가요. 천민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죠. 국가의 사액을 받으면 면세의 특권이 주어졌다. 이거는 바로 무엇에 대한 얘기? 서원에 대한 얘기가 되죠. 성적이 우수한 자는 문과 복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초시를 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에 대한 얘기? 성균관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건 몇 번이 된다? 1번이 정답이 되죠. 1번 찾으셨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보기는 한국 고대 사회 문화의 일본 전파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문화를 삼국시대 어느 나라에서 어떤 문화를 일본에다 전파해 줬느냐 갖고 여러분들 문제를 낸 거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것도 또 제대로 안 보셔갖고 헷갈릴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 제대로 안 보셔갖고 여러분들 틀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문화가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잘 보십시오.
자, 9대 문화의 일본 전파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삼국시대 문화가 전파가 되었고는 무슨 문화가 됐냐? 아스카 문화가 된다. 그 다음이 여러분들 어느 시대? 통일신라. 자, 통일신라의 문화가 전파가 되면 여러분들 무슨 문화가 되냐면 하쿠오 문화가 됩니다. 하쿠오. 이 두 가지를 바꾸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이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 문화 중에서도 제일 많은 문화를 전파해 준 나라는 당연히 백제가 됩니다. 자, 백제에서는 누가 갔느냐? 일단 여러분들 생각나는 이름이 있어요. 왕인, 아직기. 자, 이 사람들 특히 왕인 박사 같은 경우는 오경 박사에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논어, 천자문 같은 유학, 유교를 전파해 준 거예요. 그리고 왕인과 아직기는요, 다 어느 왕 때? 4세기 근초고 왕 때 간 사람들입니다. 왕인과 아직기가 있었다. 그 다음에 백제 성왕 때 누가 가느냐? 노리사치계가 갑니다. 노리사치계. 자, 노리사치계가 가서 무엇을 전파해 주냐면 불교를 전파해 주는데 이건 백제 성왕 때가 돼요. 백제 성왕 때가. 그래갖고 노리사치계는 성왕 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6세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백제의 절 양식이 전파가 되죠. 그래갖고 무엇이 나온다? 백제 가람이라는 절 양식이 나오기도 한다.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 두 번째 나오는 나라는 어느 나라를 얘기하느냐? 고구려가 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해자가 건너가서 바로 누구의?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기도 하죠.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6세기 말에서 7세기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담징이 건너가서 무엇을 그려줬냐? 호류사, 금당벽화를 그려줬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많이 봤을 겁니다. 무엇을 보면 강서, 수산리에 고분벽화. 그 다음이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가 옷차림 같은 게 일치하죠. 그래갖고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힙까지 내려오는 자, 반코트에 그 다음에 치마는 주름치마 이런 것들이 일치합니다.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라가 됩니다. 자, 신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무엇이 가냐? 조선술, 배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축제술. 축제술은 제방 쌓는 기술인데 왜 이런 게 가느냐? 여러분들 경주에 가면 안압지란 곳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제방을 쌓아놔서 만든 인공저술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제술이 건너가면서 무슨 별명이 있느냐? 한인의 연못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가야 같은 경우는 가야에 무엇이? 토기가 건너갑니다. 그래갖고 일본에 무슨 토기가 된다? 세기 토기가 되죠. 그리고 통일신라 문화가 전파돼 갖고는 하쿠오 문화가 된다. 이 정도 알아두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조심만 하시면 되는데 그 조심을 안 하셔갖고 제대로 안 읽어갖고 마음이 급해갖고 틀린 분들이 있어요. 자, 갑니다. 자, 백제 아직기는 일본에 맞는데요. 아이, 불교가 아니라 유교가 전파가 되는 거죠. 유학이, 학문이 전파가 되는 거죠. 불교가 아니죠. 그건 노리사치기가 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다카마스 무덤에서 발견된,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백제에도 아직 불교가 전파가 안 됐어요. 왕인과 아직기가 있을 때는. 근초고왕 때니까. 다카마스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를 통해 가야 문화가 아니라 다카마스 고분은 고구려 강서 수산리. 이게 이런 부분을 장난을 쳤대라니까. 그렇다면 답은 이미 나와버렸죠. 디귿하고 리을이 되겠죠. 신라인들은 배를 만드는 조선술과 제방을 만드는 축제술을 일본에 전해주었다. 고구려 승려 해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맞죠?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 찾으셨죠?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됩니다. 보기의 내용이 추가되었던 제4공화국 시기의 정치 상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갖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건 못하러 보여줬는지 몰라요. 그냥 여기 제4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그래서 여러분들 3공화국과 4공화국 어떤 정책이 추진됐었는지 가볍게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걸 헷갈려 하냐면 실제로는 어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3공화국도 박정희, 4공화국도 박정희다 보니까 그걸 구분을 못하는 수험생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구분을 꼭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30과 40에 있었던 정책 비교를 가볍게 여러분들 하겠습니다.